섹션 1. 서론.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정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분야로 이직하고 싶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매일 아침 똑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안에 뭔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19세기 말 유럽 사회를 향해 던진 그 날카로운 외침을 떠올립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체가 말한 극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내 약점을 없애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의미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니체에게 극복이란 현재의 안락한 자신을 부수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스스로를 밀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뱀이 오래된 허물을 벗어던지듯 우리는 낡은 자아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허물을 벗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취약하며 가장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 집에는 난방이 되며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평생 걱정했던 맹수의 습격, 기근, 질병의 대부분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런 인간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며 모든 불편함을 피하는 데 성공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눈을 깜빡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마지막 인간을 인류의 정점이 아니라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보며 잠드는 그 루틴 말입니다. 이것이 편안합니까? 물론입니다. 안전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여러분 내면의 불꽃을 꺼트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안락함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보통 차갑고 좁고 불편한 공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의 감옥은 다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넓고 편안합니다. 소파는 푹신하고 음식은 맛있으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감옥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래, 고통을 견디면 강해진다 는 단순한 격려의 말로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급진적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죽이지 못한 것이란 단순히 우리가 견뎌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산산조각 낼 뻔했던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졌을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전의 나, 순진했던 나,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었던 나,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경고입니까?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거짓 경보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니체는 이런 두려움을 중력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계속 아래로, 안전한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위험해.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니체에게 진정한 삶이란 이 중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듯 가볍게 높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연봉도 괜찮았으며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꿈꿨습니다. 5년 동안 그는 망설였습니다. 주말마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나이 40이 넘어서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아이들 교육은, 집 대출은? 이 질문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안전이 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고 월급은 자신에게 한 푼도 못 줬으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시기였어요. 매일이 전쟁터 같았지만 동시에 축제 같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삶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극복, 넘어짐과 일어남,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창업가는 지금 성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했으며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경고등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도약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가 두렵다면 그것은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처럼 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 것인가? 안락함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다른 사람의 기대의 노예로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니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류 최고의 철학을 창조했는지,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명제의 증명이었는지 말입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섹션 2. 니체의 삶.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여러분, 철학자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조용한 서재에서 책을 읽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사색하는 평온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니체의 삶은 그 어떤 상상과도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지독한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생명력 넘치는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1844년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했습니다. 24세의 나이에 바젤대학교 고 전문헌학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사학위도 없이 그저 그의 천재성만으로 교수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찬란한 학문적 경력, 안정된 지위, 존경받는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니체에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불전쟁의 의무병으로 참전한 니체는 그곳에서 디프테리아와 이질에 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고통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1889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한 달에 평균 15일 이상을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두개골에 못을 박고 망치로 계속 내리치는 것 같다. 빛을 견딜 수 없어 암흑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구토가 멈추지 않아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시력이었습니다. 니체는 서서히 실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독서가 생명인 철학자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요? 그는 책을 읽을 때 코를 종이에 거의 붙여야 했고 1시간 이상 읽으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쓴 글자를 거의 볼 수 없었기에 나중에는 타자기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극도로 외로웠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사상은 당대 학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그의 책들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초판은 겨우 40권이 팔렸습니다. 40권입니다. 10년간의 혼신의 작업 끝에 탄생한 그 위대한 책이 말입니다. 사랑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니체는 루살로메라는 여성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리하르트 바그너와도 결별했습니다. 니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을 전전하며 하숙집 좁은 방에서 홀로 글을 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차라리 포기하고 편하게 살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리였다면 술에 빠지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아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 아몰파티라는 개념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공식은 이것이다. 운명에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 달리 되기를 바라지 말라.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통에 시달리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것이 달랐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긍정입니다. 니체는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심지어 같은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 해도
기꺼이 그 삶을 다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 회귀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실패, 똑같은 좌절을 다시 겪을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이 그를 니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두통이 없었다면, 만약 건강했다면, 만약 성공했다면 니체는 평범한 고전 문헌학 교수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그를 기피로 인도했습니다. 1879년 건강 악화로 니체는 바젤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도, 안정도, 사회적 지위도, 그에게 남은 것은 작은 연금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의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폐허 위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쉴스마리아의 산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걸을 수도 없었지만 걸을 수 있는 날에는 몇 시간씩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그 산길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탄생했습니다. 니체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책은 내게로 왔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마치 번개처럼, 폭풍우처럼. 그것은 나를 덮쳤다. 1883년 여름, 단 10일 만에 그는 제1부를 완성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 하지만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위대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그의 편두통은 그에게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고독은 그에게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에게 대중의 박수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것을 낳는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기피는 고통에서 나온다.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기쁨만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소파, 재미있는 영화,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얕은 기쁨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며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반면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느끼는 살아있음의 기쁨,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느끼는 성취의 기쁨, 극한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 느끼는 자유의 기쁨 말입니다. 이런 기쁨은 영원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888년 그의 마지막 생산적인 해에 그는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니체 대 바그너 등 여러 권의 책을 단 몇 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니체는 쓰러졌습니다. 광장에서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니체의 나이 44세. 그 이후 11년을 그는 정신청란 상태로 살았고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극적인 삶입니다. 고통으로 점철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미쳐버린 삶. 하지만 니체 자신은 결코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자서전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한순간도 제거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감사하다.
나의 운명 전체에 대해.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니체는 만약 편두통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랑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 심지어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까지도 필요했다고, 의미가 있었다고, 자신을 만든 재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 선악의 저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비극이 희극으로 보인다. 이 문장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고통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때 그 배신이 나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줬구나. 그때 그 좌절이 나를 더 깊은 길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의 고통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고통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변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원료로 삼아 무언가를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예술가가 고통을 예술로 만들듯 기업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듯 여러분도 자신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의 증명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니체가 제시한 정신의 변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낙타에서 저항하는 사자로 그리고 창조하는 아이로 변화하는지 말입니다. 이 세 단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섹션 3. 정신의 세 단계 변화.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니체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정신이 겪는 세 단계의 변화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이 세 동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자유와 창조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낙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막을 걷는 낙타를 상상해 보십시오. 등에는 무거운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물통, 식량, 텐트, 온갖 물건들이 낙타의 등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낙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걷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짐을 실어도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강하다. 더 많이 짊어질 수 있다. 이것이 낙타의 정신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라는 짐, 학교의 규율이라는 짐, 사회의 규범이라는 짐, 전통의 무게라는 짐. 우리는 이 짐들을 하나씩 등에 올립니다. 좋은 아들이 되려면, 좋은 학생이 되려면, 좋은 직원이 되려면, 좋은 시민이 되려면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어. 나는 의무를 다해. 나는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도, 주말에 일하는 것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낙타의 미덕입니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질수록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이 짐들은 정말 너가 선택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길 원했기에 의대에 갔습니다. 사회가 안정을 중시하기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억대였으며 주변에서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대로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원해서 법대에 갔고, 교수님이 추천해서 로펌에 들어갔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결혼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거기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랍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것이 낙타의 위기입니다.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진 나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의 단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하고 규율을 익혀야 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낙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사자로 변해야 합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걷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포효합니다. 등에 실린 모든 짐을 땅에 내던집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지지 않겠다. 사자의 탄생입니다. 사자는 나는 해야 한다를 나는 하겠다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사자를 위대한 부정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는 기존의 모든 가치, 모든 규범, 모든 당연함에 도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정했는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자는 싸웁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용과 싸웁니다. 그 용의 이름은 너는 해야 한다 입니다. 이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의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너는 튀어서는 안 된다. 이 용은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이 용과 맞서 싸웁니다.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은 단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한다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항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변호사는 결국 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20년 쌓은 경력을 버린다고? 그 연봉을 포기한다고? 네 나이에? 그의 아버지는 의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압류 지식을 활용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입은 로펌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으며 실패의 두려움과 매일 씨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자의 단계가 파괴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사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자는 오직 부정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여전히 용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용에게 복종하는 대신 용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는 순수함이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유희이며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며 거룩한 긍정이다.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아이는 과거를 잊습니다. 용이 뭐라고 했는지, 사회가 뭘 기대하는지,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는 놀이를 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어 보이면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긍정입니다. 낙타는 의무로 긍정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사자는 부정했습니다.
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이는 순수하게 긍정합니다.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 변호사는 3년째 되던 해에 아이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로펌을 떠난 것에 대해,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해, 줄어든 수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신났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설렜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 아침이 지옥이었어요. 주말이 끝나는 게 너무 싫었죠. 하지만 지금은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단계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모든 것을 게임으로 봅니다. 놀이로 봅니다. 모험으로 봅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를 말입니다. 아이는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마를 부딪히고 무릎이 까지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걷기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아이의 정신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무거운 의무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적인 놀이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실험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으로 접근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단계는 무책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를 보십시오. 아이는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가장 멋진 모래성을 만듭니다. 파도가 와서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벼운 정신입니다. 가볍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춤을 추듯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용수는 중력을 거스릅니다.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무용수는 가볍게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은 연습 없이 오지 않습니다. 무용수는 수년간 훈련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균형을 익히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마치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단계에 이르려면 먼저 낙타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규율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책임을 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자의 투쟁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처럼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타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규칙 따위 신경 안 써. 하지만 이것은 진짜 아이가 아니라 그냥 철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아이의 자유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주권에서 나오는 창조적 자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단계에 영원히 머뭅니다. 평생을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데 씁니다. 나는 저것을 거부한다. 이것도 거부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여정은 3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직 낙타일 수 있고, 취미에서는 이미 아이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는 사자로 투쟁 중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역에서도 우리는 순환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낙타가 되어 배우고
사자가 되어 기존 방식에 도전하고 아이가 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나선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짐을 짊어진 낙타인가? 그 짐을 내려놓고 싸우기 시작한 사자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창조하는 아이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낙타라면 사자가 될 용기가 있는가? 사자라면 싸움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두렵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도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위험하게 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 앞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위버맨쉬, 즉 초인으로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섹션 4. 위험하게 살라. 위버맨쉬 초일로 가는 길. 여러분,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버맨쉬, 즉 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을 떠올릴 때 슈퍼맨 같은 존재를 상상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약점이 없고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인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하나의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두 개의 절벽이 있고 그 사이 깊은 심연 위로 가느다란 밧줄이 걸쳐져 있습니다. 한쪽 절벽은 우리가 왔던 곳, 동물적 본능과 집단의 안전입니다. 다른 쪽 절벽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초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밧줄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아래를 보면 까마득한 심연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전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편할 텐데,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균형을 잡으며 바람에 흔들리며 두려움을 느끼며 말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행 중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밧줄 위에 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점 절벽에 앉아서 밧줄을 바라만 봅니다. 저걸 건너는 건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 여기가 안전해. 그리고 평생을 그 절벽에서 보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전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죽는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위험하게 살라. 너희의 집을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 지어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누가 화산 근처에 집을 짓겠습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옆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니체의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심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위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어 있습니다. 연기가 조금만 나도 주시합니다. 그들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완전히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벤처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복지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세계로 간다니. 그의 부모님은 그를 설득하려고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안전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위험을 원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스타트업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돈을 잃었고 밤잠을 설쳤으며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어요. 무엇보다 매일이 모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 불확실성, 그 긴장감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험하게 살라는 것은 무모한 모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정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 집착합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안전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안전은 환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진짜 안전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은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절대 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험과 놀이. 그래서 여자를 원한다. 가장 위험한 장난감으로서 이 문장은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니체의 요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인생 자체를 놀이로, 그것도 위험한 놀이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릴, 그 도전,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성취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내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위험해!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오릅니다. 우리는 언제 나무 오르기를 멈췄습니까? 언제부터 안전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른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나무 오르기를 멈췄습니다. 비유적으로나 실제로나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안전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다시 나무에 오르라고 합니다. 아니, 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베수비오 화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미뤄왔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초인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두려운 것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초인은 땅의 의미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초인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의 10%도 사용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 될 수 있었던 것,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을 품은 채 무덤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웠고, 거절이 두려웠고,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봅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누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안으로 굼습니다. 우울증이 되고 분노가 되고 후회가 됩니다.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이 문장을 다뤘지만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난을 견디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어떻게 커집니까? 편안히 쉴 때 커집니까? 아닙니다.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근섬유가 찢어질 때 커집니다. 그 찢어진 부분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전받을 때 성장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확장됩니다. 실패할 때 배웁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떠돌이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초인으로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무의미한 고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장을 위한 고통, 창조를 위한 고통, 극복을 위한 고통을 말합니다. 마치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겪는 고통처럼 말입니다. 왜 산악인들은 그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며 산을 오릅니까?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그 느낌,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을 때의 그 희열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에베레스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줄타기 고개사가 두 탑 사이에 걸린 밧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광대가 나타나 그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공예사는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죽어가는 고개사에게 다가갑니다. 고개사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위험을 네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 거기에 경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는 네 위험 속에서 죽는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너를 묻어주겠다. 이 장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안전하게 살다 죽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공예사는 떨어졌지만 그는 적어도 밧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반면 관중들은 안전한 땅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개사입니까? 아니면 관중입니까? 여러분은 밧줄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서 지켜보기만 합니까?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위해 절대 오르지 않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초인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는 절대 완벽한 초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조금씩 어제의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없었던 것을 내일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려웠던 것을 내일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축제로 만들 수 있는지, 고통을 어떻게 계급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실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션 5. 결론. 두려움을 축제로 만드는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안락함의 감옥에서 시작해 니체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
정신의 3단계 변화를 거쳐 위험하게 사는 것의 의미까지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니체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니체처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위험하게 살아야지,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변명, 똑같은 안전지대로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고 심지어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작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 너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것은 부드러운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흔드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드럽게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그것은 정당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거짓 자아가 살아남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여러분 안에 낡은 부분, 안전에 집착하는 부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마. 여기 있어. 안전해.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약간 나이가 들고, 약간 더 피곤하고, 약간 더 냉소적이 되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살아있으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뛰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늦게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래 산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안전하게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험하게 산 사람입니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실제 선택입니다. 오늘 그 두려운 전화를 걸 것인가? 아니면 또 미룰 것인가? 오늘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한 때를 기다릴 것인가? 오늘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면을 쓸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숨이 막혔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술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예술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적이 되어라. 그래서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그때 그림을 그렸다면, 만약 내 길을 갔다면 50세 생일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어.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화실을 빌렸습니다. 매일 2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컸습니다. 손은 떨렸고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1년, 2년, 3년.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0년을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축제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적으로 봅니다. 이 두려움만 없으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니체적 관점에서 두려움은 친구입니다. 두려움은 나침반입니다. 두려움은 여기, 바로 여기가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두렵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미 수백 번 해본 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실패할 수도 있는 일,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여기구나.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그리고 두려움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무릎이 떨릴 것입니다. 손에 땀이 날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받는 자여, 춤추어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니체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춤은 고통이 없을 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통 때문에 추는 것입니다. 무용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레 무용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집과 상처 투성이입니다. 매일의 연습은 고통스럽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아프고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면 무용수는 춤을 춥니다.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관객은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아함만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고통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실패, 배신, 좌절, 손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춤의 깊이를 더합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의 춤은 얕습니다. 하지만 100번 넘어지고 100번 일어선 사람의 춤은 영혼을 울립니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편두통이 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통찰을 얻을 기회로 봤습니다.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실명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더 집중해서 사유했습니다. 도덕이 찾아왔을 때 그는 더 깊이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원료로 삼아 철학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술로 만드십시오. 예술이라고 해서 꼭 그림이나 음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육아도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것이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은 계급장이 됩니다. 군인의 계급장은 그가 얼마나 오래 복무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이 극복한 어려움들은 여러분의 계급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3번의 사업이 망했고 2번 파산했으며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계급장입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단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고통도, 실패도, 외로움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두려움을 느끼는 일을 하나 하십시오. 그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 미뤄왔던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밟으십시오. 처음에는 작을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니체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력을 추구했습니다. 완벽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두려움의 경계를 넓히십시오. 6개월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삶에 영원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똑같은 기쁨, 똑같은 고통, 똑같은 선택을 무한히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요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yes 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생동감 넘치는 삶을 만들어서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한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더 큰 삶으로의 초대, 더 깊은 존재로의 초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초대입니다. 니체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초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어제의 한계를 오늘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연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무언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빌려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위대한 정오여. 여러분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안락함의 밤, 두려움의 밤, 안전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태양, 여러분 자신의 빛이 떠오릅니다. 일어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산을 오르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열정적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몇 년 후, 아마도 몇십 년 후,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 두려움이, 그 실패가, 그 좌절이 모두 필요했구나.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날까지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위험하게 사십시오. 춤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행운보다 더 나은 것,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말했듯이 용기가 최고의 살인자다. 용기는 연민도 죽인다. 하지만 연민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연이다. 인간이 고통만큼 깊이 들여다본 것은 없다. 하지만 용기는 그보다 더 깊다. 여러분 안의 용기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고통을 넘어, 한계를 넘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제 진짜로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십시오.